자, 이렇게 김삼선 형제까지 물리친 이성계, 그 공으로 정삼품 밀직부사에 임명되고 공신으로 책봉되었으며 공민왕에게 금 허리띠를 하사받게 됩니다. 원나라 장수 조무와 전투를 벌인 끝에 그를 굴복시켜 자신의 부하로 삼기도 하는데요. 스스로 이성계의 부관이 되었고 훗날 공조전서까지 오르게 됩니다. 1368년 명나라가 원나라를 중원에서 몰아냈고 원나라는 몽골 초원으로 돌아가 명나라와 대치하게 되면서 원나라의 요동 지배력이 현저히 약화되게 됩니다. 1369년 4월 명이 사신을 보내서 고려에 수교를 요청하자 고민왕은 명과 수교를 맺고 저자세를 취하면서 이 요동을 차지할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1370년 1월 1만 5천 명에 이르는 원정군을 파견해서 요동을 공략하게 합니다. 자, 이를 제1차 요동정벌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성계도 참전을 하게 되지요. 자, 고려군은 압록강을 건너 만주 지방으로 진입을 했고 고구려의 첫 수도인 졸본으로 추정되는 오녀산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록에 이성계가 압록강을 건넌 그날 서북방 하늘에 자줏빛 기운이 올라서 용맹한 장수의 기운이다. 내가 이성계를 보냈으니 그 때문이다 하며 왕이 기뻐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성계의 활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 오녀산성을 지키고 있던 이는 이오르 티무르인데요. 그곳 지형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을 맞아서 험한 지형을 이용해 방어태세를 갖추고 고려군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오르 티무르는 이성계군과 몇 번 붙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장을 해제하고 큰 절을 올리면서 제 선조도 본디 고려군이니 저도 고려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300호를 거느리고 투항을 하는 겁니다. 격전을 벌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항복을 한 것을 보면 이오르 티무르는 처음부터 항복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이후 이오르 티무르는 이원경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오르 티무르가 항복을 했다고 해도 여진 추장이었던 고안이가 버티고 있어서 아직 산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성계가 자신의 특기를 발휘하게 되지요. 자신의 활이 없었던 상황인지라 옆에 있던 부하에게 활 좀 빌리자라고 하고는 그 활로 70여 발을 쏘았는데 모두 적군의 얼굴에 명중을 시킵니다. 이 모습에 깜짝 놀란 고안이가 겁에 질려서 그날 밤 처자식도 다 버리고 줄을 타고 성 아래로 내려와 달아나 버렸고 남은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져서 결국 성문을 열고 고려군에 항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녀산성이 항복을 하자 그 소문만으로 요동의 여러 성들이 항복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빼앗은 천여 마리의 소와 수백 필의 말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자 민심이 고려에 기울어져 고려로 기순하는 사람들이 넘쳐나 1만 호 이상이 고려에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전공을 세운 35살의 젊은 이성계는 고려 최고 장군으로 떠오르게 되었네요. 고민왕은 그해 7월 원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 원의 연호를 폐지하고 공식적인 외교 단절을 하고 명예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공민왕에게 숙청당했던 기양후의 오빠 기철 기억나시죠? 이 기철의 아들 기사인 테무르가 고려 출신 김바양과 손을 잡고 요동 일대에 남아있던 원나라 유민들을 모아서 요동으로 이전된 이 동령 총간부를 기점으로 군사를 일으키는데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고려 북쪽을 침공해 옵니다. 기사인 테무르의 침공은 쉽사리 손쉽게 막아내었는데 공민왕은 정말 잘 되었다 하면서 이 침략을 핑계로 1370년 8월 야정군 총사령관인 서북면 도원사 지용수, 서북면 부원사 양백연, 안주상만호 임견미, 동북면 원수 이성계에게 동령부 즉 요동 공격을 명령하게 됩니다. 자, 이 미션을 받아든 고려군은 의주에서 부교를 만들어 압록강을 건너가는데 3만의 전 병력이 건너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군대 이동이 끝난 그날 저녁 갑자기 천둥과 비가 내리자 사람들이 이번에 실패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병마사 2구가 이것은 길조입니다. 우리 상원수의 이름이 지용수 아닙니까? 이름이 용인데 강을 건너는 날에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것은 싸워서 이길 징조이지요 하며 이들을 안심시켰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우선 비장인 홍인계와 최공철이 기병 3,000여 명을 이끌고 요양성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요양성은 이 3,000여 명의 병력만을 보고 고려군의 숫자가 별로 안 되네 하고 생각을 해서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선발대였고 고려의 대군이 속속 도착을 하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성 내에는 싸울 의지가 사라져 갔는데 그곳의 장수 처명만은 그래도 끝까지 싸워봐야지 하며 고려군과 대적하기 위해 나섭니다. 자, 이에 이성계가 이오르템으로 이제는 이원경이 되었죠. 이원경을 보내서 처명을 설득시키게 하는데요. 너를 죽이는 일이 어찌 어렵겠냐마는 제주가 정말 안깝구나. 살려서 쓰고 싶으니 항복하여라 라고 설득을 했지만 처명은 무슨 소리 하며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앞서 이성계의 엄청난 실력을 봤던 이원경이 다시 한번 네가 지금 우리 장군의 재주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화살이 네 가슴을 꿰뚫을 것이다. 라고 또 설득을 하는데 처명이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성계가 화살을 쏘아서 처명의 투구를 살짝 스치게 쏘는데요. 처명이 깜짝 놀라하자 이원경이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처명이 계속 버티고 있자 이번에는 화살을 쏘아 다리를 맞추는데요. 처명이 잠시 달아났다가 다시 나타나서 자, 또 싸우자 라고 하니까 이성계가 이번에는 원경을 시켜 이번에 항복하지 않으면 얼굴을 쏘겠다 하여라 라고 했더니 마침내 처명이 말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을 지키던 사람 중 한 명이 우리 무리들은 대군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두 투항하려고 했지만 관원들이 강제로 싸우게 했으니 조금만 힘을 써서 성을 공격하시면 빼앗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에 사기가 하늘을 찌른 고려군들은 당시 요동성은 굉장히 높고 가파르기로 유명했고 또 화살이 빗발처럼 내려오고 나무와 돌도 막 섞여서 막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다 뚫고 성을 공격해서 마침내 요동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성계에게 항복한 처명은 굉장히 나이가 좀 많았는데 이성계와 처명, 이원경 그리고 나중에 언급하게 될 이지란이 자주 사냥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명이 사냥을 하다가 얼음 때문에 미끄러졌는데요. 이 모습을 본 이성계가 말을 타고 달려와서 급히 화살을 쏘아 곰을 죽이자 처명이 탄복하면서 제가 사람을 여러 보았지만 공의 재주는 천하제일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록에 전쟁에서 태조가 처명을 사로잡아 죽이지 않았으므로 처명이 은혜의 감동에 매냥 몸에 맞은 화살 흔적을 보면 반드시 목이 메어 울면서 눈물을 흘렸으며 종신토록 태조의 곁을 따라다니며 모셨다. 황산대첩에서 처명이 태조의 말 앞에 있으면서 힘을 다하여 싸워 공을 세웠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요동성을 점령하고 아쉽게도 기사인 테무르는 사로잡지 못했지만 김바얀을 사로잡았고 고민왕은 동령 총감부에 우리가 요동을 친 것은 기사인 테무르가 감히 원 황제의 이름을 팔아 사리사욕을 챙겼기에 응징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요동은 원래 우리 땅이었지 않나 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동성을 함락시킨 기쁨도 잠시 고려군은 또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려군이 후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군량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가정한 군량도 적었는데다가 성을 함락시킬 때 하필 병사들이 성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소와 말을 잡아먹어야 했고 고려 본국에서 보급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결국 고려군은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퇴각하는 길은 너무나 험난해서 추위와 눈보라에 많은 군사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동북면을 공격했던 나하추 기억나시죠? 이 나하추가 군대를 이끌고 원수를 갚을 때이다 하며 고려군을 추격해옵니다. 자, 그렇게 추격군까지 염려하면서 사익길 등을 이용해서 돌아 가게 되고 잠도 들에서 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고려군은 일부러 변소와 마국간을 만듭니다.
고려군을 추격하던 나아추 군대는 고려군이 지나간 곳마다 마국군과 변소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군대의 행진이 정돈되어 있고 가지런하군. 이러면 습격하기가 어렵겠는걸 하며 고개를 흔들고 나아추군은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요동 사람들은 고려군의 모습을 보고 성을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게 됨은 고려와 같은 나라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동정벌 등에서 보인 이성계의 눈부신 활약으로 이제 고려 중앙에서 아무도 이성계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이성계는 신진 문신을 대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공민왕은 당시 문신을 대표하는 이색과 함께 이성계를 문화성의 관리로 임명하는데요. 이 시기 중앙간서에서 문화성이 차지하는 위상은 말할 나위 없이 높았는데 이성계가 이 관서의 상급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통치의 핵심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계가 아무리 뛰어난 무장이라고 해도 그의 영향력은 변방의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많은 전공을 세우며 동북면 내에서도 큰 위상을 차지하게 된 이성계는 이렇게 중앙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다음 단계로의 도약, 즉 중앙으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됩니다. 1371년인 공민왕 20년 윤 3월 요동 세력으로는 처음으로 원의 유신이었던 요양행성 평장정사 유익이 원은 이제 끝났다라는 판단으로 명예 황복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려가 노려왔던 금주, 복주 등지의 요동반도를 명에 바쳤고 명은 얼씨구나 좋다 하며 이곳에 요동도지휘사사를 설치해 유익을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명의 요동 점령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1371년 10월 문화찬성사 서경도 만호, 안우경과 안주 상만호, 이순이 다시 오녀산성을 함락시키기도 했지만 명의 압박과 외적의 침략으로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한 번도 요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1372년 공민왕 21년 11월 나아추가 명이 점령한 요동의 전진기지인 오가장을 습격해서 5,000명을 죽이고 엄청난 양의 군량을 태워버린 사건이 일어났는데 주원장은 고려가 공모를 했다는 생각을 해서 몹시 분노해 고려 사신들을 명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고려 사신들을 비난하며 협박을 했는데요. 너희들이 이처럼 성실함이 없으니 이는 소견 없는 짓이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5년 내에는 못한다 할지라도 10년이면 너희들을 정벌할 수 있다 하면서 말이죠. 자, 이처럼 불안해진 대외관계로 위태로운 고려. 그만큼 무장 세력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성계 같은 이 장수들의 활동 공간이 넓어지고 많은 기회가 제공되게 됩니다. 이성계의 활동 공간이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된 것은 외적이 개경 부근까지 침입해서 숱한 피해를 입히고 도성을 공포로 몰아넣었기 때문인데요. 북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외적으로 인한 피해가 수도권에 미치자 나라 전체가 비상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이 비상국면에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